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방송과 유튜브에서 많이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출연했을 때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인생 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자냐 흑자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2016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동소득에서 내 소비를 뺐을 때 이게 적자냐 흑자냐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7세나 28세 정도에 이제 흑자로 들어가서 59세나 60세 정도에 이제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가장 흑자 금액이 커질 때가 41세라고 합니다. 41세.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3권의 문제집이다 인생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수지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수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경제 활동기에 플러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지막 3권의 문제집인 노후기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소비라고 하는 것은 죽는 그날까지 계속되는데 소득이라는 게 일정 시점에만 나타나고 사라지니까 이거를 그 플러스를 갖다가 노후기인 3번째 문제집을 해결하는데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의 기본이고 이게 중학교 3학년 사회책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가르쳐서 지금 나온 청년들이 이 개념을 몰라요. 하긴 뭐 그때 우리가 사회 시간에 이게 뭐 국영수 과목이 아니니까 뭐 반복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인생 수지, 경제 수지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정도 어렵냐라고 놓고 본다면 IMF를 직접 경험해 본 분들은 IMF라는 게 막 실직이 되고 기업들이 막 굉장히 큰 기업들이 다 도산을 하고 막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IMF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97년 말부터 98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고 달러가 없어가지고 그 달러를 살려고 원화를 계속해서 올려주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2,000원, 1,950원까지 가고 한마디로 말을 해서 원화가 막 휴지 조각이 되고 달러가 없어서 달러를 못 구해가지고 달러 유동성 위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도산하고 이런 건데 그거는 급성질환이었어요. 급성질환이라는 게 뭡니까?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복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응급 수술을 한 거죠. 그리고 급속도로 건강이 좋아졌어요. 물론 후유증은 남았지만. 근데 지금은 병원에 가도 마땅히 약이 없습니다. 이건 뭐 고치기는 당장 어렵고 식이요법 하면서 약 드시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IMF 때는 갑작스러워서 막 수술을 해가지고 어쨌든 고쳤는데 후유증은 남지만 그래도 건강을 빨리 해보겠는데 지금의 경제 위기는 뭐냐? 마땅히 뭐 해줄 게 없네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청년 고용률이 지금 44.5%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다른 연령대는 오히려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오히려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취업 활동 자체를 안 해요. 54만 명 정도가 은둔 고립 청년이고요.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완전히 앗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경제가 활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엄청난 성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거품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어떤 걸 회복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돈을 이제는 공금이다 생각을 하고 수지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 회사에서 공금을 맡겼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생각하 이거 쓸 돈인지 아니면 쓰면 안 되는 돈인지 이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자를 미래를 향해서 투자해야 될 돈이냐 모아놔야 될 돈이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월급을 요즘 청년들이 받으면 그냥 이거 내가 고생해서 번 거니까 다 내 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지? 뭐 그런 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봉 높은 사람들 막 부러워하잖아요. 연봉 높은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연봉 높은 것도 의미가 없어요. 얼마를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수지가 중요하다. 아 연봉 1억이면 뭐해? 1억 2천 쓰는데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괜히
눈높이만 높아지면 그 사람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더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봉이 얼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얼마 정도를 남기고 있느냐. 이 수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봉 높아지려는 이유가 뭐야? 더 많이 남기려고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이 쓰려고가 아니라. 쓰는 거야 뭐 지금 당장 더 쓰면 당장은 뭐 좋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도 많아지고, 그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남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수지라고 하는, 경제 수지라고 하는 개념을 개인한테 꼭 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면은 뭐 누구나 월급이 막 늘어난다는 느낌을 갖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SK 하이닉스나 현대차를 다니지 뭐 있지 않다 그러면이야 뭐 월급이 막 늘어난다는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안 늘어나는 거면 다시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 이건 재테크의 영역이 아니라 본인이 과연 내가 아무리 내 잡에서 성장 발전이 중요하다, 내 커리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월급이 너무 안 늘어난다면 내가 과연 이 잡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월급이 많이 안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소비 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득에 맞춰서 소비를 하면은 아무 문제도 안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득에 맞춰서 소비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초년생 때 내가 버는 소득의 40에서 50%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쓴다는 건 뭐야?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아야죠. 근데 나 지금 30만, 40만 원 받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지금 멘토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최소 100만 원은 저축해야 된다는데 100만 원 나 저축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힘들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해는 해요. 근데 저는 90년대 후반에 이제 첫 직장을 잡았는데 재형저축 떼고 155만 원 받았거든요. 재형저축 떼고 155. 그때가 월급 한 200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화폐 가치로는 한 350, 400 정도 될 것 같은데 124만 원 저축했어. 그러면 얼마 남냐? 31만 원 남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하고 다르죠. 스마트폰 없고 인터넷 없고 택배 없고 배달 없고, 그죠? 그런 시절이야. 놀토 없고. 그러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냐. 저도 맞습니다. 그 말. 근데 그러니까 80% 저축하라는 게 아니라 40, 50% 저축, 230, 40 받는데 100만 원, 120만 원 어떻게 저축하냐? 그럼 학생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네. 내가 왜 지금 120, 130만 원만 쓰고 저축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여러분이 학생이 아니라서 그래. 학생이었으면 한 달에 120만 원 생활비 쓰고 생활해라 그러면 하죠. 생활. 근데 내가 한 230, 40 버니까 야, 내가 230, 40 버는데 이거만 쓰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건 아닌데 본인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100, 1, 20을 갖다가 저축하고 120, 30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가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셔야 돼요. 구내식당. 밥 나가서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밥 나가서 사 먹는 거는 뭐야? 일주일에 외식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한두 번. 괜찮죠. 근데 막 매 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나가서 사 먹는다. 근데 좀 싼 거 먹고 싶은데 막 선배들이 사줄 것도 아닌데 막 어디 막 이상한 비싼데 끌고 가면 나도 그냥 한 2만 원 내야 되잖아. 같이 요즘 계산 더치페이로 계산하잖아.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다 그 선배들이 또 사줄 것도 아닌데 또 스타벅스 가잖아. 그럼 쫓아가면 또 나도 또 뭐 6,000원, 7,000원짜리 음료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택시, 기본요금 택시는 타시면 안 돼. 지하철 한정거장 가는 거 기본요금이죠. 그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커피 있죠. 여러분 커피 많이 드시죠, 커피. 자, 커피는 직장인이 하루에 한 잔은 테이크아웃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문화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저라고 해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옐로우 브랜드에서 하루에 한 잔을 드셔라. 테이크아웃용 커피죠. 스타벅스나 커피빈이나 폴 바셋 같은 커피, 조금 고가의 커피, 뭐 고가도 아니죠. 뭐 사실 요즘은 뭐 그렇게 고가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커피값이 비싸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옐로우 브랜드보단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공간 점유 비용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친구랑 만나서 수다를 떤다, 뭐 앉아서 일을 한다, 뭐 회의를 한다, 이럴 때는 뭐 마셔도 되죠. 그렇지만 테이크아웃은 안 됩니다. 테이크아웃은 눈만 돌리면 옐로우 브랜드 안 보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데서. 테이크아웃 해야 된다. 이 테이크아웃이라는 게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테이크아웃은 그 매장에서 먹다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남았어. 이거 좀 테이크아웃
싸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테이크아웃이지 한국 사람들은 가갖고 그걸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벤트 비용도 여러분 3% 월급에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벤트 비용이 뭡니까? 뭐 기념일, 생일 이런 거 챙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옷 사는 거 있죠. 옷. 여러분 얼마나 신상 옷 자주 삽니까? 요즘은 여름이라서 뭐 티셔츠 사는 거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아주 엄청난 브랜드가 아니면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겠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옷 살 때는 여러분 계절마다 매번 사시면 안 되고요. 경년제로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 문화 레저비 있죠. 문화 레저비. 문화 레저비 몇 %입니까? 지금 제가 이거 물어봤는데 몇 %지? 이걸 모르는 것 자체가 지금 공금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월급에. 문화 레저비라는 게 뭡니까? 뭐 옛날 기성세대들은 뭐 책 사보거나 영화 보는 거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영화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야 뭐 공연을 본다, 뭐 책을 사서 본다, 취미 활동을 한다,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은 뭐 네일 아트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미용실 가야 되잖아요. 이 미용.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분들도 요즘 가끔 얼굴에 레이저 좀 쐬줘야 되잖아. 이 미용 성형, 취미, 스포츠, 문화, 레저 이거 다 해서 소득의 10% 안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230, 40이다 그러면 나는 20만 원 이상은 문화 레저비를 못 쓴다. PT, 요가, 필라테스 다 해가지고 언제 돈 모으겠습니까? 자전거 타시고요. 도서관에 가서 걸어가서 책 빌려서 와서 보시고 얼마나 건강하게 요즘 문화센터를 방문 안 해도 각종 지역의 도서관에서 문화행사 엄청나게 합니다. 막 그 독자들을 위해서 뭐 작가님들 불러다가 북콘서트를 하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책을 빌려주죠. 이거 여러분 10% 이내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식생활비는 여러분 소득의 25%, 30% 이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식 배달을 줄이고 장보기를 실천을 해야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말에 음식을 만드세요. 그 주에 먹을 음식을. 근데 물론 모든 끼니를 다 만드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말에 만들어 놓은 거를 소분해가지고 그러면 주말은 뭐야? 주말은 내가 요리하려고 장 보러 갔다가 도서관 들렀다가 자전거 타고 오는 거야. 그럼 장 보러 가가지고 1인 가구라 하더라도 1인 가구 커스터마이즈가 되잖아요. 감자 하나만 주세요. 제가 1인 가구라서 뭐 오이 하나만 주세요. 안 될 거 마트에서는 안 되지만 시장에서는 돼요. 그렇게 해서 와서 주말에 1시간 2시간 동안 내가 요리하는 과정을 즐기는 거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 편스토랑 같은 거 보면 요리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리가 나의 라이프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거비용 15% 이내, 소득의 15% 이상의 월세나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낸다? 그분은 1억 모으기는커녕 5천 모으기도 못한다. 시드머니 자체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5% 이내의 지역으로 월세나 전세금 대출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돼요.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야 돈을 벌죠.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돈 벌고 싶어요? 돈 모으고 싶어요?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여러분 동기들이 여러분보다 돈을 왜 빨리 모았는지 아십니까? 그 동기는 여러분보다 불편함을 더 감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편하려고 그냥 회사 앞에다 얻었잖아. 그 편한 만큼 돈 나가고 불편한 만큼 돈 들어오는 겁니다. 돈 들어오는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떠먹여주는 유튜브를 들어오셨다면 자발적으로 불편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돈 버는 길이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여행 어때요? 여행은 여러분들의 연소득의 5% 이내로 계획하셔야 됩니다. 월급의 60%, 50%. 내가 월급이 250이다. 그럼 얼마야? 뭐 한 130, 40만 원에서 여행 가야 돼. 130, 40만 원이면 당연히 유럽 여행 못 가죠. 유럽 여행 언제 가야 돼? 이거 6년, 7년 이 여행 경비를 세이브하고 해서 가야죠. 그냥 냅다 카드 긁고 갔다 오면 여러분 그거 갚느라고 아니 지금 돈 자체도 적게 버는데 그거 빚 갚느라고 언제 돈을 모으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차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만 원이면 K패스 기후동행카드로 어디든지 다 어렵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있고 광역시 수도권 서울이면 가능한데 내가 뭐 읍면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닌데 차를 왜 삽니까 도대체? 차를 왜 사냐? 4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다. 사면 안 돼요. 400만 원 이상도 안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여러분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제가 지금 빠르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10가지를 왜 지켜야 되냐? 나 이거 왜 지켜야 돼? 그러면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제가 문제는 뭐냐? 남들보다 빨리, 뭐 남들보다 빨리 그러니까 또 이것도 뭐 뭔가 경쟁과 비교가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명 중에 1명만 자수성가형 부자가 됩니다. 이 세상은 8대2의 법칙이에요. 떠먹여주는 유튜브를 보신 수많은 분들 중에 20%만이 이걸 실천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러분 자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상 성공은 소수의 것이라는 거. 우리 떠먹여주는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은 성공을 지향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성공을 지향하려고 한다면 비범한 미래를 꿈꾼다면 비범한 행동을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비범하고 싶지 않은데 평범하고 싶은데 그럼 그냥 비범한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평범해집니다, 미래는. 자, 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재작년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20, 30대 신용불량자들이 2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결핍이 없는 세대. 지금 MZ 세대분들은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우기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세대들보다는 자라날 때 가난한 집이나 좀 뭐 부잣집이나 할 것 없이 결핍은 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전 세대에 비해서는. 결핍이 없다는 것은 부모님이 뭐든지 다 해주시려고 했겠죠. 뭐 결핍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관념이 좀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20, 30대들이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고 빚이 많냐? 뭐 20, 30대가 무슨 사업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사업을 했다가 뭐 넘어졌다든가 이런 게 아닐 텐데도 그렇게 많다는 것은 공금의식도 없고 경제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들을 때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정말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 세금, 소비. 절대 피할 수가 없고요. 죽는 그날까지 돈을 써야 돼. 소득은 죽는 그날까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밥그릇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개념을 좀 뚜렷하게 가져야 된다. 독립이 돼야 돼요. 독립.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신용점수 높이는 법 좀 알려주세요, 멘토님. 그래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점수라는 거는 제가 제 유튜브에서 한번 제 신용점수 공개했죠. 1000점 만점에 1000점입니다. 저도 1000점 되는데 꽤 오래 걸렸는데 하여튼 1000점이 됐어요, 이제. 그럼 무슨 얘기는 뭐냐면 엄청나게 오랜 기간 오랜 커다란 빚을 꾸준히 갚았기 때문에 된 거죠. 자랑이 아니에요. 신용점수 1000점이라는 게 뭐예요? 와, 빚이 엄청 많았나 보다. 대출이 엄청 많았나 보다. 오랜 기간 갚았기 때문에 1000점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신용점수 1000점 될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거든요. 신용점수는 악화되는 거는 안 좋지만 높일 이유는 없어요. 왜 신용점수를 높이려고 합니까? 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받을 때 뭐 이자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여러분, 청년 시절에 마이너스 통장은 받으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왜 필요하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 돈에다가 은행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한다. 뭐 그런 거는 인정합니다. 내가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내 돈 갖고 좀 안 돼서 주담대를 빌려다.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대출이라고 봐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이거 대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90년대 제가 신혼 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뭐야? 목돈을 모아야 결혼할 수 있었고, 목돈 없으면 전세를 못 구했다. 안 그러면 월세를 내야 돼. 월세를 내면 느낌이 어떠냐면 잠이 안 와요. 배가 아파갖고 빨리 돈을 모아서 전세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니까 돈이 없어도 그냥 전세자금 대출이자 내고 그냥 전세로 들어가. 이러니까는 개념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사실 최근에 집값 상승이라고 하는 것의 이 주범이 전세자금 대출이야. 내가 봤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줘야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야 전세 가고, 전세 간 다음에 내 집을 마련하는데, 이제는 뭐 돈도 없는데 그냥 월세 살아, 그냥 전세자금 대출 내, 그러면서 자꾸 아파트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버텀업 방식으로 집값을 밀어 올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용점수 높이려고 하지 마라. 마이너스 통장 만들지 마라. 마이너스 통장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왜 썼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은행 갔더니 만들려고 그래서 만들었죠? 처음에는 저 대출 필요 없어요, 안 받아요, 그러는데 그냥 대출 안 받으셔도 되고 그냥 만들어만 놓고 혹시 긴박한 일이 생기면은 그때 써라. 괜찮네. 그리고 그냥 만든 거야. 그리고 딱 나오면서 머릿속에 어떤 긴박한 일을 만들까,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런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도 문제고 전세자금 대출도 문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제가 객관적으로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당연히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어떤 식으로든 금융기관에 데미지가 있겠죠. 다만 이제 신용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위주로만 빌려주는 1금융권은 뭐 나름대로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고금리에 어떻게 보면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려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없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언젠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융소비자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파인이라고 네이버에 치셔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금융기관의 경영 분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뭐 예를 들면 BIS 비율이 어떻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여신이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뭐 악성 채무가 몇 %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오는 지표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뭐 표면 위로 막 어떤 금융기관이 막 휘청휘청 된다 뭐 문제가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돈을 맡기고 있는 은행이나 혹시 제2금융권을 거래하고 있다고 하면은 금융 소비자 포털 사이트 파인에 들어가서 이 금융기관의 경영 성과가 뭐 ROA라고 하죠. ROA가 얼마인지, BIS 비율은 얼마인지 거기에 그 보는 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 이상이 되면 위험하고 뭐 이런 숫자 그걸 좀 찬찬히 보시면서 한 번 정도 체크업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직까지는 그게 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는 아니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들, 뭐 우리 채널의 특성상 아주 자세하게 정말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ETF라고 하는 것은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하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떤 특정 기업의 종목에 투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종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지수를 만들어서 이 여러 개의 종목들의 가격,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그냥 하나의 또 주가처럼 상장해 놓은 펀드, 그게 바로 ETF, 상장지수 펀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에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손실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A부터 Z까지 다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A부터 Z까지 이걸 다 사려면은 너무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A부터 Z까지의 모든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하나의 지수를 상장시켜서 만든 종목, 새로운 종목, 이게 우리가 상장지수 펀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ETF에 투자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항공사들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내가 항공사의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항공사들이 수익이 좀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항공사의 주식뿐만 아니라 정유사의 주식을 같이 사놓게 되면은 항공사가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기업의 리스크를 우리가 정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대부분 원유를 사가지고 와서 그 원유를 정제를 해서 뭐 휘발유나 또는 석유나 이런 걸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면은 정유사의 수익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가 ETF에서 나타난다. 내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어때요? 그 종목 하나하나를 다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고 또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언제 팔아야 되나 언제 사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ETF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섹터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개 종목을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서 상장을 해놓은 거니까 요게 이제 최근같이 뭐 2025년도 올해는 뭐 국내 주식이 굉장히 좋지만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뭐 나스닥이나 S&P 500 할 것 없이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데 투자하면서 어떤 위험을 느꼈느냐? 올라가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2022년도 한 해 빼고는 너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22년도 한 해를 제외하면 연속으로 15년이 올랐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역사상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투자를 하면서도 좀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비싸진 거 아니야?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쩌면 올해 초에 미국 주식이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이런 어떤 갑자기 급락할 거에 대한 위험을 시장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은 갑자기 몇십 %씩 하락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 같이 이렇게 상장지수 펀드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면 혹시 하락장이 오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약간 좀 둔감하게 경기에 반응할 수 있고 주식 하락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ETF를 좀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주식 투자에 대한 저변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죠? 1억 모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억을 모을 때까지는 좀 위험 자산보다는 저축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5,001억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돈줄남의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의 이 영상들을 보면서 1억 모으기를 시도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5,001억을 모아서 댓글에 보면은 머니 트레이너님이 얘기하는 1억 모으기 하다가 속도가 나서 1억 5천이 됐어요, 2억이 됐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이제는 목돈 1억 2억은 모았으니까 이걸 뭔가 좀 분산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식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주가는 너무 높아져 있고 이거 좀 두렵고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좀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최근에 주식 초보자들이 대거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운 종목보다는 그냥 남들 하고 있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ETF를 하다 보니 최근에는 ETF가 대세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ETF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당연히 ETF라고 하는 건 물론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운용 펀드니까 아무래도 운용 보수라는 게 있어요. 뭐 0. 몇 %대긴 하지만 어쨌든 운용 보수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상승장이 왔을 때는 ETF가 상승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승장이 왔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AI다 또는 뭐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AT, 로봇 뭐 이런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간다 라고 할 때는 그런 개별 종목들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나스닥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ETF는 딱 그런 것들만 우리가 담고 있는 걸 또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을 좀 폭넓게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이 편입이 돼 있을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은 너무 시장 전체를 담는 특성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상승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나스닥이나 S&P 500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ETF가 인기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장에서는 ETF가 조금 상승률이 떨어지고요.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 횡보를 한다, 뭐 강보합이나 약보합 같은 장에서는 ETF가 좀 방어적일 수는 있죠. 수익률이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떨어질 때 조금 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자면 ETF는 시장이 막 급변하는 장에서는 순발력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고 상승장에서는 종목에 투자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인기가 있는 거는 이제 미국 주식이 너무 올랐고 또 국내 주식도 뭐 굉장히 올해 좋기는 하지만 사실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미 조금 20% 이상 올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경계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ETF를 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ETF에 입문하시고 이제 여기저기서 어떤 거 해야 돼? 라고 할 때 국내 주식을 할까요? 미국 주식을 할까요?를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최근에는 국내 주식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왠지 미국 주식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미국 주식에 ETF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첫 번째로 들으시는 게 바로 슈드라고 하는 거죠. SCHD라고 약자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SCHD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미국 기업들을 한 100개 종목을 묶어서 만든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주식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제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배당 기업의 역사가 좀 짧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주로 최근에는 이제 성장주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지긴 했는데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그러면 삼성전자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는 사실 성장주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성장주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끝없이 혁신을 하면서 엄청나게 사업을 확장하고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커지는 그런 기대감을 한 몸에 받는 주식이 바로 성장주예요. 근데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메모리 분야의 급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뭐 메모리 분야에서는 1위인 기업이고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돈이 들어오면요 이익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주주들한테 사실 환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 뭔가 다른 쫓아오는 그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R&D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주주들도 다 이해를 해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술 격차를 따라오는 기업들과 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배당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주주총회에서 해도 대부분 주주들이 이해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사실은 배당의 역사가 짧아요. 뭐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도 배당을 높이고 있긴 하지만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거지 배당의 역사는 좀 짧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배당을 많이 한 역사가 짧다. 반면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은 뭐 배당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테슬라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애플이라든지 이런 무슨 성장 기업들, IT 기업들, 좀 어떻게 보면은 AI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그 고도 성장을 기대감을 모으는 이런 주식들은 이제 배당 같은 거를 뭐 거의 안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소비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100년 가까이 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막 성장을 하진 않지만 꾸준히 어떤 전통적 산업, 그러니까 주로 소비재가 되겠죠. 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세제나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재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소비재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익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업이 그렇게 망할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돈을 벌고 그 번 이익을 주로 R&D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매년 주주들에게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느 순간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내가 이 주식을,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종목을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솔직히 2, 3년 이상 잘 안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서워서 뭐 떨어질 것 같으면 또 팔고 다른 거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막 연 2%, 3%, 4% 이렇게 배당을 주니까 어느 순간 이거 주식인 걸 까먹어요. 왜냐면은 채권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당을 주니까 이게 주식인가 채권인가 헷갈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안정적인 배당을 주게 되고 주식이지만 주가가 매우 안정적이다. 주가가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주가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안 오르는데 그렇다고 막 급락을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채권 사놨다 생각을 하고 사실 요즘 채권 수익률 이상으로 배당을 해주는 미국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전통적인 배당을 꾸준히 해주는 기업들을 100개를 골라서 만들어 놓은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미국 자산운용사가 만든 이 배당 성장주 ETF가 바로 슈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거래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고, 직전 평균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주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가라고 하죠. 주가 대비 3.95% 정도 됐거든요. 물론 이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슈드를 한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사놨다. 그러면 3.95%면 얼마냐면 거의 40만 원 정도의 배당이 연간 나온다. 근데 이 배당이 1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분기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데, 3개월에 한 번씩 3.95를 주는 건 아니고 분기 배당을 해서 1년 배당이 주가의 한 거의 3.95% 정도가 좋으니까, 요즘 어때요? 우리나라 예금 금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세금 떼면 ISA 계좌에 운용을 해도 한 2% 조금 넘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럼 이걸 따지면 그러면은 배당으로 4% 가까이 주면 거의 2배, 예금 이자율이 2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예금은 원금이 보장이 되는 리스크 프리 에셋이고, 이 미국 주식 그 슈드는 아무래도 주식이니까 그 주가가 원금이 움직여 버려서 만약에 낮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그거는 예금하고 비교할 건 아니긴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이걸 주식으로 인식을 안 하고 채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가가 뭐 빠지겠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금은 뭐 거의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실제로 슈드가 S&P 500 지수가 지난 3년간,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년간 상승률이 33.7%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슈드는 6%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막 급락장에서도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막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도 인기가 있지만 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는 노후 생활을 하는 분들은 뭐가 중요하죠?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막 올라가지고 주식이 막 시세 차익이 보면 뭐 좋긴 한데 그거는 내가 찾아야지 그 주식을 팔아야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주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계속해서 분기 배당을 하니까 슈드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당주보다 좀 믿을만 하다는 게 왜냐면 미국이고 역사가 오래됐고 배당을 한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배당주를 주식이 아닌 채권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는 어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게 된 거고요. 그러면 그 100개라고 하는 종목이 그러면 한 번 딱 정해지면은 안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운용사에서 이 100개라는 종목을 편입 편출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어떤 종목은 빼고 어떤 종목은 다시 집어넣고 뭐 이렇게 갖고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제2의 월급을 받고 싶은데 위험 자산에는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주가 변동은 무섭고 뭐 이런 분들이 제2의 월급을 받을 때 가장 사랑하는 ETF가 찰스 슈와브 운용사가 운영하는 슈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만든 500개 종목을 ETF로 만든 것이 바로 S&P 500 ETF입니다. 그래서 S&P 500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산업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공업 분야에서 400개 종목, 운수 분야에서 20개 종목,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 40개 종목, 그리고 뭐 금융 분야에서 뭐 20개 종목 이런 식으로 해서 500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섹터에 편중됐다기보다는 현재 미국의 산업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을 500개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미국 주식이 요즘 어때? 라고 얘기할 때 뭐 다우존스도 있고 나스닥도 있지만 주로 S&P 500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S&P 500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S&P 500은 배당주도 있지만 배당을 안 주는 성장주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 ETF의 배당 수익률을 딱 보면 조금 운용 펀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1.6, 1.7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슈드는 막 3.95%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배당만 열심히 주는 기업을 100개를 모아놨기 때문에 걔네들은 막 배당 수익률이 3.95%나 되는데 S&P 500 ETF 같은 경우는 꼭 배당주만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산업별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걸 묶어놓다 보니까 성장주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S&P 500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3년간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올해 2025년 1월까지의 상승률은 배당 같은 거 다 빼고 그냥 그 시세 차익이라 그러죠. 주가 올라간 것만 33.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근데 배당주만 모아놓은 슈드라고 하는 펀드는 상승률은 6%에 그쳤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성장주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주진 않죠. 거의 안 해주죠, 사실은. 그렇지만 주가가 빨리 튀어올라요. 우리가 주식 가격은 사실은 BPS에 수렴을 합니다. BPS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Book Value Per Share.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에요.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을 주식 숫자로 나눈 거야.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어떤 기업을 청산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기업을 이제 청산해버릴 때 주주들한테 한 주에 얼마씩 나눠줄 수 있냐. 이게 BPS거든요. 그러니까 BPS가 커지면 주가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돈을 벌면은 배당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하니까 계속해서 BPS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성장주는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가요. 근데 배당주는 BPS가 빨리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돈을 벌면 배당으로 다 바깥으로 빼버리죠. 왜냐하면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죠.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 뭐 늘어는 나겠지만은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나니까 주가도 빨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을 비교하자라고 말하면 배당주를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당주 ETF, 예를 들면 뭐 슈드를 할까? 아니면 그냥 S&P 500을 할까? 아니면 S&P 500 ETF를 할까? 이걸 만약에 고민이시라 그러면 현금 흐름이 나한테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장 나는 돈이 현금 흐름이 필요해서 뭐 제2의 월급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뭐 노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주식이지만 조금 변동성이 큰 건 너무 싫다. 이러면은 이제 배당주 ETF를 하셔야 되는 거고, 뭐 난 당장 지금 무슨 뭐 현금이 내가
막 써야 될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식이라 그러면 내가 이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주가가 좀 팡팡 튀어 올라가는 거를 나는 기대를 하고 투자하는 거지. 뭐 이렇게 주가가 너무 안 올라가는 건 난 싫다. 아무리 현금이 발생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S&P 500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사실 이 상승세라고 하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높았고 최근에는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는 조금 더 오래 들어와서는 성장세가 좋지만 장기적으로 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를 조금 믹스추어로 해가지고 혼합해서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당 성장주 ETF는 지금 나오는 배당 수익률이 앞으로도 나올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배당을 많이 주고 어떨 땐 배당 안 주고 어떨 땐 또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배당의 역사를 보면 물론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직전 평균 슈드의 배당 수익률이 3.95라고 그랬죠. 물론 여기에 3.95가 다 내 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미국에서 이제 우리 건너올 때 원천 징수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에 배당 소득세도 있기 때문에 뭐 세금 부분은 차감을 하기 전이니까. 어쨌든 뭐 3.95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때 내가 얼마 투자해야지 월 3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받아야 될 연간 배당 금액 나누기 배당 수익률 하면 나와요. 금액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제2의 월급을 타고 싶어. 그런데 지금 멘토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뭐 완전 안전자산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배당주라고 하면 역사도 깊고 주가 변동도 과거에 별로 없었고 나름대로 배당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준다 하니 그러면 내가 거기에 제2의 월급을 300만 원 정도를 슈드 같은 배당 성장주 ETF에서 받고 싶다. 얼마 넣어놔야 되냐? 그러면 이제 3.95로 계산해보면 1년에 우리가 300만 원씩 매달 받으려면 3,600이죠. 그럼 분자값이 3,600. 3,600 나누기 분모값은 3.95%로 해보면 0.0395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계산기상으로는 3,600만 원 나누기 0.0395 하면 얼마 나오냐면 9억 1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9억 1천만 원 정도를 넣어놓고 나는 매달 300만 원의 제2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금에다가 9억 1천만 원을 넣어놓으면은 사실 한 달에 150만 원 나오기가 빠듯하겠죠. 근데 이제 슈드에 넣어놓으면은 300만 원 나오니까 굉장히 괜찮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과세 부분, 그 다음에 주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배당 변동보다 주가 변동이 조금 두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변동성이 S&P 500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는 하지만 주식이라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진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당연히 S&P 500이나 나스닥은 데미지를 크게 입을 겁니다. 워낙 주가가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배당주는 상대적으로는 덜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경기 침체 온 때가 찬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서 계좌를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냐. 물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수준으로 보자면 과거의 배당 수익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한 9억 1천 정도를 넣어 놓으면은 제2의 월급으로 30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2억 정도 모으신 분들, 아직은 막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런 분들이 슈드에 투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1, 2억이면 돈을 더 불려야 되잖아요. 뭐 내 집 마련을 하든 노후 준비를 하든 아직은 1, 2억이라는 게 뭐 대단한 돈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의 목표는 아니실 테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배당주를 하게 되면 두 가지잖아요. 내가 노후 생활을 하니까 배당주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생활비를 써야 되는 분이 있고 내가 아직 20, 30대다, 30, 40대다 그러면 이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배당 나왔어. 몇십만 원 나오는데 너무 좋다. 이러고 그냥 문화 레저에 쓰시면 이 투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배당주를 하기로 했다라고 투자하고 내가 지금 은퇴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당으로 분기 배당 받을 때마다 그걸 그만큼 뭐 그 같은 ETF를 더 산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그 금액을 인출해서 뭐 적금을 한다든지 뭐 그죠? 이렇게 뭔가 이걸 본인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만들어 놔야지 야 이거 슈드 배당 나오니까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그리고 그걸 내 통장에 받아가지고 그냥 생활비로 써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돈 잘 쓰긴 했는데 뭐 내가 투자한 성과가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노후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재투자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사실 뭐 제가 인생을 세 권의 문제집이다 라고 비유한 세 권의 문제집을 잘 풀어야 된다. 첫 번째 문제집이 성장기, 두 번째 문제집이 활동기, 세 번째 문제집이 노후기죠. 근데 이게 제가 문제집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이 세 시기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사회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이런 분들이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사회에 나와서 몰라. 그런 얘기가 있었나? 예. 그냥 시험 보려고 적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장기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은 없고 소비만 있으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소비만 하고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자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흑자가 본격적으로 20대 후반 정도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반드시 흑자가 나야 됩니다.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버는데 요즘 사회초년생들 그러잖아. 250만 원 벌어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나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나면 안 돼요. 그때 흑자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60세나 65세쯤이 되면은 또 다시 적자가 나요. 왜냐면 소득보다 소비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 권의 문제집 중에 활동기라고 하는 문제집 푸는 시기 말고 첫 번째 문제집과 마지막 세 번째 문제집 때는 적자가 납니다. 그럼 이 적자를 성장기 때 적자는 누가 메워주죠? 부모님이 메워주잖아요. 그러면 노후기 때 적자는 자녀가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 자녀들이 안 메워줘요. 그러니까 제가 왜 두 번째 활동기 때 플러스가 나야 되냐? 그 플러스로 본인의 노후기에 세 번째 문제집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 활동기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집의 범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회사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회사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인가 보니까 사장님, 상무님 이런 분들이 50대야. 그러니까 나도 50대쯤 되면은 이제 회사를 나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나이가 30이니까 한 25년 일하면 나도 은퇴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 세대 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90년대생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거의 95세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90년대 태어난 분들은 평균보다 더 안 건강해도 95세를 살 수도 있다. 그럼 조금 운이 나빠갖고 더 건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바로 100세예요. 인류 역사상 일을 손에서 놓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15년, 20년 이상을 살았던 인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나도 그냥 우리 선배들처럼 내가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처럼 그 사장님 나이 정도 되면 은퇴하는구나.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집의 범위가 언제까지 늘어났냐면 70세, 75세까지 늘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70세, 75세까지 늘어났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파이어족. 여러분, 파이어족 이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파이어족 어디 나오면 유튜브 나와서 막 경제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뭐 은퇴를 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은퇴했으면 방송은 왜 나오고 유튜브는 왜 나옵니까? 그분들은 은퇴한 분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기 싫었던 일에서 하고 싶었던 일로 전환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히 착각하는 것은 이 활동기라고 하는 문제집을 빨리 풀어갖고 나 다 풀었다? 나는 노후에 100살까지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정도의 충분한 자산을 모았다. 그러면 뭐 은퇴해도 되죠. 활동기의 문제집을 빨리 풀고 옛날에 우리 시험 볼 때 보면 1시간인데 30분 만에 풀고 나가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 둘 중에 하나죠. 엄청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 큰일 났네. 나 진짜 일하기가 싫은데 이걸 어떻게 70세까지 일하냐. 여러분 지금 일하기가 싫은 이유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생계형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생계형 경제. 어느 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너무 일하고 싶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계형 경제활동을 20년, 25년 하고 나서 여러분이 10년, 15년은 어떻게 해야 돼?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으로 전환을 해야 돼. 그 전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경제활동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들죠? 사회 초년생들은 막 회사 가면 막 막내로서 막 힘든 일 내가 다 하고 그다음에 보수는 되게 작고 너무 힘들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놀고 싶지만 노는 선배님들 보세요. 정말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희한하게도 우리가 주말이 너무 좋은 이유는 뭐야? 평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계속 놀아봐. 답답해요. 진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커피가 너무 맛있는 이유, 마카롱이 마카롱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게 뭐야? 쓴 커피 먹어서 그래. 쓴 커피 먹으니까 단 거야. 계속 마카롱만 먹어봐. 맛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생이란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의 선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선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아무래도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인생은 기쁨이 고통에 비례합니다. 고통의 기간이 길수록 기쁨이 커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일 근무하고 2일 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일 쉬고 5일 근무하고 2일 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쉬려고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은퇴하고 나면은 3일 사회활동하고 4일 쉬어야 돼요. 3일 사회활동, 4일 휴식. 이걸 우리가 영어로 세미 리타이어먼트, 우리나라 말로 반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사회활동을 3일을 합니다. 그리고 4일을 쉬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야, 나 지금 주말에 이틀 그냥 빛의 속도로 지나가죠. 나 4일만 쉬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은퇴를 딱 반퇴를 하고 세미 리타이어먼트를 하고 3일 사회활동하고 4일 쉬잖아요. 옛날에 일하고 주말 이틀 쉬는 것보다 재미가 없어 4일이.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3권의 문제집은 첫 번째 성장기는 다 푸셨죠? 활동기를 푸는데 활동기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생계형 경제활동 20년과 자아실현형 경제활동 20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생계형 경제활동도 뭐 힘들 땐 있지만 여러분 힘들 땐 있지만 또 어쩔 때는 또 약간 성취감과 보람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그 회사 안 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 지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아실현 경제활동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완전 은퇴를 선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미 리타이어먼트 하고 그 다음에 리얼 리타이어먼트를 해야 된다. 요 단계별로 해야 된다.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한 40대, 50대? 이분들이 마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처 세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그죠?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뭐 이런 말인데 너무나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 MZ들은 그거에 비해서는 부모님도 부양 안 하고 자녀에게도 부양을 안 받는 뭐 그런 세대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지금 40대, 50대들이 약간은 MZ세대보다는 더 어떻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MZ세대들보다 지금 40대 50대는 대한민국의 자산이 많이 성장을 할 때 뭐 집안 자식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뭐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MZ세대분들은 이제 MZ세대들 중에도 뭐 20, 30%야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아파트도 사고 뭐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부모님 세대들만큼 이 자산을 빠르게 성장하는 자산에 올라타기는 좀 어려운 세대다. 대신에 자녀도 옛날보다 안 낳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도 사실은 옛날보다는 적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약간 뭐 공평하다는 말을 하긴 어렵지만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40대, 50대 우리 떠먹여주는 TV를 구독하시는 아마 40대, 50대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부모님에 대한 부양을 완전히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 뭐 경제적인 형편이 좋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본인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자녀들도 조금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중간에 낀 세대라고 하잖아. 그래서 지금 인생 수지 적자가 2016년도 통계청 발표에 하면 우리나라가 41세 때가 가장 인생의 흑자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2016년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요게 6년 후인 2022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1700으로 반토막 났어. 그러니까 41세 때가 가장 인생에서 수지로 봤을 때 흑자가 나는 시기인데 그 흑자 금액이 6년 만에 반토막이 날 정도로 지금 마처 세대인 40대 50대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마처 세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기의 문제집을 더 풀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수익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수익률 1% 챙겨봐야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150만 원을 벌더라도 세컨 라이프의 세컨 잡을 70세, 75세까지 해주면 그게 S&P 500 수익률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150만 원을 내가 옛날에 막 500, 600, 700, 800 벌었는데 내가 무슨 150만 원을 벌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건강과 사회활동을 위해서라도 난 200만 원 안 돼도 그냥 나는 즐겁게 월화수 정도는 나는 일한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되고 재테크가 돼야지 성공을 하는데 그건 안 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놀아 제끼겠다라고 하면서 수익률 보면서 뭐 주식 투자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우리가 세미 리타이어먼트가 저속 은퇴가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 마처 세대 같은 경우는 MZ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MZ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소비 성향이 세거든요. 마처 세대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충격일 수 있는데 지금처럼 소비 성향이 강하잖아요. 저축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0 이상까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마처 세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활동기라고 하는 문제집이 70까지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냥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속도보단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속도예요, 속도. 속도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왜 방향이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겁니까? 빠른 겁니까? 옛날 속담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다. 빠른 거 아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땐 진짜 늦은 거죠. 그럼 인생은 왜 속도보단 방향이라고 얘기했느냐? 늦었으니까. 속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많이 늦었으니까 이제부터 그걸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속도를 따라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속도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게 맞다. 첫 단추를 잘 끼워. 그게 뭐냐? 재테크를 누구나 잘하고 싶어 하죠. 뭐 재테크라는 말이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 외국에는 뭐 재테크라는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유독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재테크. 그러면 재테크라는 게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가 일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막 돈이 막 불어나는 거야. 그럼 자산이 일정 수준이 되니까 막 그죠? 맨날 기사 보면 어느 연예인이 뭐 어디 투자해서 몇십억의 시세 차익을 뭐 이런 뉴스들 보면 야 이게 재테크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들도 1억부터 모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시드머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시드가 뭐죠? 종자잖아요. 씨앗이잖아요. 일단 뭐 씨앗이 있어야 심지. 심어야 이게 커서 뭐 나무가 될지 아니면 그냥 뭐 자라다 말지 모르겠지만 사과 안에 우리가 사과를 딱 잘라보면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씨앗이. 근데 그 씨앗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모르죠. 심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왜 돈 번 지 5년 안에 또는 7년 안에 1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시드 머니도 안 만들어 놓고 이상한 흉내를 내. 뭐 투자를 여러분 이게 스타트 라인에 서지도 않고 100m 달리기 하기 전에는 이게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100m 같은 단거리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스타트 라인에 딱 서서 정자세를 취하고 더 해야 되는데 스타트 라인에 서지도 않고 내가 이 승부를 어떻게 걸 거냐 이 생각을 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1억은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투자로 만들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1억을 모은다는 거는 1억이라고 하는 건 비행기가 비행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비행을 하려면 고도 1만 미터에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고도 1만 미터에 올라가야 그때부터 에너지를 조금만 쓰더라도 1000km로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고도 1만 미터 올라가는 일이라는 게 어떻게 거기서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해? 그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안전하게 거기에 시간 내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남보다 5분 올라갈 걸 뭐 1분 만에 올라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을 제발 모아라. 근데 왜 5년 7년을 얘기했느냐. 아무리 월급이 작은 사람도 5년 안에 모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진짜 적다면 7년 안에 모아야 된다. 이 5년이라고 하는 걸 5년 안에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5만 원씩 모으면서 매년 10%씩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7년 안에 모으려면은 한 90만 원, 95만 원 정도 모으면서 매년 10만 원 증액을 하든지 최소한 이 정도 속도는 돼야 5년이나 7년에 1억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할래요? 100% 실패입니다. 1억을 무조건 먼저 모으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뭐 60kg, 70kg 이런 가벼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뭐 한 70kg 정도는 그 정자세로 딱 유지해가지고 들어 올릴 수 있게 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육이 붙었다는 뜻이죠. 내가 처음에는 130만 원 저축해 그랬더니 와 130 너무 힘들어요. 막 뭐 3개월 정도 지날 때까지는 막 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힘들고 이런 게 그게 똑같은 운동과 똑같은.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소위 말하는 근성이 생긴다 그러죠. 근력이 붙는다고. 이게 저축의 근력이죠.
그래서 1년 정도 야 내가 130만 원을 처음에 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야 이제 130만 원 정도 그래도 뭐 저축을 할 수가 있네. 이게 저축의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저축의 근력이 붙을 수 있으니까 10% 정도는 증액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보면 바벨을 들어 올리다 보면 항상 70kg를 들다 그러면은 뭐 PT쌤이 자 이제 70kg로 계속 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조금 증액을 해봅시다. 증량을 해봅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축의 근력과 운동에서의 근력은 비슷한 거고 무한대로 증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수준까지는 증액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힘이 붙잖아요. 그만큼. 내가 월급이 내년에 올라가고 내후년에 올라가는 만큼을 증액 저축을 해주신 것이 여러분들의 저축의 근력을 키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억 모으고 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축에 근력이 붙어서 이제는 뭐 130, 140, 150 하는 거는 일도 아니네. 그냥 가볍게 저축한다 라고 하는 근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본소득이 생기는데 뭐 예를 들면 1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거를 뭐 슈드 ETF에 배당 주에 넣어서 배당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렇게 예금 이자율이 높은 데 넣어가지고 1년에 뭐 300만 원 이상 또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자본 소득이 발생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억이 모아지고 나면은 머리가 굉장히 재밌어져요. 왜 재밌어져요? 그전에는 내가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없을 때는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는데 1억 정도 모으고 나면은 맨날 상상을 하는 거야. 1억 갖고 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재밌는 게 결혼을 할까? 또는 청약을 할까? 또는 투자를 할까? 또는 창업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억이라는 돈이 뭐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데 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 1000만 원도 없을 때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머리가 굉장히 재밌어진다. 여러분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 그 땅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왜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땅에 가갖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땅에 가서 구경하다 와. 그럼 상상을 하는 거죠. 야 이번 주말에 내 땅에 한번 갔다 오자. 땅에 가가지고 땅을 한번 보면서 여기에 건물을 올릴까 농장을 지을까 뭐 이런 상상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1억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최초의 시드머니가 만들어졌을 때 이 씨앗을 언제 어디다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키울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밌는 상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생의 변화는 가능성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인생이 재밌어요? 아니면 고달퍼요? 뭐 우울해요? 아니면 어때요? 요즘 그냥 이상하게 좌절감이 생기고 우울하다.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이번 달보다 다음 달, 내후년 되면 내가 뭔가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희망이 보이면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살거든요. 희망이 있으면 살거든요. 네. 왜 희망이 있냐? 뭐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녁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 좀만 참으면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거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봐. 너 언제 전역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사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왜 고달프고 왜 우울감이 생기고 왜 좌절감이 생기느냐. 이 상태로 가면 5년 10년 후에 하나도 안 달라지겠네. 이래서 좌절감이 생기는 거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야 내가 월급이 적어서 뭐 1억을 금방 못 모으겠지만 그래도 3년 3개월 후에는 1억이 나온다. 그러면 늘 지금 라면을 먹어도 야 그래도 내가 33살 됐을 때 37살 됐을 때 그래도 그 돈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오늘의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가능성이 있으면 오늘 기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친누나가 독일에서 35년 이상 살고 있고 조카도 독일 사람인데 지금 BOA라고 하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굉장히 연봉이 높아요. 뭐 한 3억 이상 30대인데 받고 있거든요. 근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조카한테. 보통 얘기하면 한국에는 벤츠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하면 독일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하죠. 벤츠라는 건 엄청나게 부자들만 타는 차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발길이 채일 정도로 벤츠가 많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시 소득은 굉장히 내가 봤을 때 뻔한데 벤츠 타는 친구 있습니까? 그리고 저 친구 월급을 아는데 벤츠 BMW 탄다. 맨날 해외여행 간다. 맨날 명품을 사들인다. 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일상이 안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과소비. 우리가 하버드대 그 심리 연구에 보면 소비는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소비는 감정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소비는 상처받은 마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벤츠를 탄다는 거. 물론 돈이 많아서 벤츠를 탈 만한 분들이 타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보기엔 저 친구 월급이 빠는데 아니 왜 벤츠를 타지? 그거는 분명히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일상이 안 행복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주차장에 딱 내려오면은
벤츠들을 볼 때마다 벤츠를 딱 보면 저는 이래요. 이분 상처받은 마음이 있구나. 이쪽 딱 보면 여기 또 벤츠가 있어. 이분도 마음에 상처가 좀 깊구나. 여기 벤츠 S클래스가 상처가 굉장히 깊구나. 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지금 일상이 안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벤츠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미지죠. 근데 독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제가 조카한테 물어보면 얼마 정도 벌어야 벤츠 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이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나는 얼마 정도 벌면 탄다라고 얘기해 줄 줄 알고 물어본 건데 그 소득과 벤츠가 무슨 코릴레이션이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돈 많이 벌면 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누가 벤츠를 타도 그 사람들은 벤츠를 타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 벤츠야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벤츠를 타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왜 벤츠를 안 타느냐? 벤츠를 타도 누가 벤츠를 주목해 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벤츠를 승차감이 좋아서 타는 건 아니잖아요. 하차감이 좋아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승차감은 제네시스가 더 좋아 요즘은 솔직히. 근데 하차감 때문에 타는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도 좋은 차를 탑니다. 독일 사람들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미국 사람들도 비싼 차를 타는데 뭐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차를 딱 끌고 왔다 그래서 와 좋은 차다 너 성공했구나 이러지는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탄다 그래서 제가 성공했구나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은 금융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으로 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계산할 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내면은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할부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리볼빙 기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쓴다 그러면 성공했다 얘기하지 벤츠를 탄다 그래서 성공했다 얘기는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차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 차키 있잖아, 차키. 요 제가 아반떼 차키인데 차키를 여기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벤츠를 내가 벤츠 탄다고 주차장까지 내려와갖고 이 사람 벤츠 타네 안 보잖아. 그러니까 차키만 벤츠를 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딱 올려놓으면은 벤츠, 딱 내려가면 아반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티풀 채널에 대한민국에서 벤츠를 가장 많이 판 역대 최고의 벤츠 판매왕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20대나 30대들이 벤츠 매장에 많이 오냐? 많이 온답니다. 그럼 그분들은 누구 돈으로 사냐? 봤더니 사실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S&P 500이 너무 올라서 이렇게 기분 좋아서 한번 방문하는 사람들 있다 이거. S&P 500 지금 팔았어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벤츠 매장 아파트 팔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조금 긍정적인 자산 효과가 생기면 자꾸 벤츠 매장에 와서 구경을 한다라는 거죠. 과연 벤츠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타야지 맞는 거냐?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 거보다 덜 쓰는 삶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드머니가 먼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속적인 저축으로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하냐?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삶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왜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는 왜 얼마 버는 사람이 얼마 차에 탈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게 인생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더 비싼 차를 한 단계도 아니고 두 단계, 세 단계 차를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자,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구재라고 하죠. 내구재가 뭡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많은 돈을 주냐? 이 성능이 한동안 유지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많은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게 다 내구재죠. 그런데 여러분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은 비용이 안 나가지 않아요. 물론 전기요금이 나가긴 하지만 그렇게 소비가 되는 거 없잖아. 살 때만 돈을 왕창 주면 그 다음에 돈이 안 나가죠. 그렇지만 차는 다릅니다. 차는 내구재이면서 소비재예요. 돈이 엄청나게 나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6천만 원짜리 벤츠를 샀다. 7천만 원짜리 벤츠를 샀다. 그러면 이제 7천 원 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다른 소비가 없을 거 아니냐? 아니죠. 7천만 원과 별도로 뭐가 나가요? 보험료 나가죠. 통행료 나가죠. 주유비 나가죠. 주차비 나가죠. 세차비 나가죠. 수리비 나가죠. 발렛비 나가죠. 대리비 나가죠. 세금 나가죠. 9개 나왔네. 여기에 가끔 과태료 날라오죠. 거기에 빠져 있는 게 뭐예요? 7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 내가 이 차를 한 달 타고 다시 되팔아. 7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한마디로 시동 거는 순간 중고차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차량 가격의 1%만큼 감가가 되니까 1년에 850만 원 정도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벤츠에 들어가는 유지비 플러스 감가가 소비되는 금액인데
누가 또 이걸 현금 주고 삽니까? 할부로 사면 할부 이자까지 감안을 하면 보통 차량 가격의 3% 정도가 월 유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얼마예요? 7천만 원짜리. 7천만 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벤츠 E클래스 정도 되지 않을까? 벤츠 E클래스. 벤츠 E클래스를 타는 분들은 그러면 감가까지 따진다면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7321. 그렇죠. 한 200만 원 정도는 무조건 유지비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교통비가 200만 원 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K패스나 기후동행 카드였으면 7, 8만 원으로 끝날 거를 200만 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200만 원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겠죠. 뭐 의시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만족감, 뭐 내 마음대로 어디 갈 수 있다, 뭐 있겠죠. 그러나 그 비용이 200이라는 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만 원이 내가 교통비로 빠져나가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저축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얼마겠습니까? 저는 1,000만 원에서 최소 1,500만 원 정도 사이의 소득은 돼야, 그러니까 월 소득입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하면 또 막 받아 적는 분이 있죠. 1,000만 원에서 1,500이래. 그럼 어떻게 당신 1,000만 원, 1,500 벌어? 그러면 나 1,000만 원 벌지. 아, 그래? 1,000만 원을 월급으로 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00만 원을 번 적이 있다는 뜻입니까? 자영업자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1,000만 원 번 적이 있다. 그게 월급 1,000만 원 아니잖아요. 1,000만 원 번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스테이블하게 나오는 소득이 1,000에서 1,500 사이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억은 돼야 돼. 뭐 사실 요즘 뭐 연봉 2억인 분들 꽤 많긴 하죠. 그분 정도 되면 벤츠 E클래스 타도 제가 뭐라고 안 하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월급이 500, 600이다. 근데 200을 자동차에 쓰면서 그게 영끌이잖아요. 카푸어잖아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안다. 막 친구들은 박수 쳐주고 너무 멋있다 그러지만 뒤에서는 쟤가 왜 저러지? 이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 않은 사람이 벤츠를 탄다. 그럼 뭐 자유긴 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자산 성장에 있어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조카가 92년생인데 연봉이 뭐 30만 유로인가? 뭐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이제 카톡을 가끔 해요. 근데 뭐 한글 자판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한 영어로 걔는 쓰고 나는 보고 나는 저기 그 한글 자판 뭐 한글을 뭐 걔 읽을 수는 있으니까 걔도 어렸을 때 뭐 독일어 한걸 같이 공부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요번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프랑크푸르트 시내가 아닌 약간 외곽에 살거든요. 근데 이제 시내로 이사를 왔어요. 그 이제 아이도 태어났는데 차 안 사냐 그랬더니 그 요즘 그전에는 차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차가 필요하대. 그래서 무슨 차 살 거냐 그랬더니 폭스바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골프 뭐 이런 차종들 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연봉 3억 넘고 애 하나 키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벤츠 BMW를 살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생각할 때 벤츠를 탄다는 거는 엄청 나이가 많거나 엄청 부자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 실제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벤츠 S클래스의 수입 그 순위가 중국 다음 2위입니다.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중국은 15억이잖아요. 그걸 빼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벤츠 사장도 그 벤츠 아시아 퍼시픽 중에서 우리 그 한국의 지사장이라고 그러죠. 총괄 사장. 여기 오는 게 피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면 무조건 승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대 들어와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성장을 한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밖에 없다. 그 정도로 벤츠에 집착을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그 얘기는 거꾸로 무슨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일상이 안 행복하다. 지금 한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멘탈이 안 좋다.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독일 사람들은 오히려 벤츠, BMW 그렇게 타지 않는다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놀랐고, 그러면 돈 줄라면 벤츠 안 타고 싶냐? 뭐 벤츠 BMW 옛날에 젊었을 때 30대 때 막 지나다 그때는 벤츠 BMW가 뭐 지금보다 훨씬 귀했을 텐데 타고 싶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때만큼은 안 타고 싶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아반떼를 타는 이유는 뭐 어떤 분들은 캐릭터 아니냐, 뭐 캐릭터가 그래서 타고 싶은데 억지로 꾹꾹 참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타고 싶진 않아요. 근데 뭐 언젠가는 그래 뭐 언젠간 좀 한번 타볼까 이런 생각은 있긴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 타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막 일상에 막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나도 벤츠 타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안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소비는 상처받은 마음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 100%는 아닙니다. 뭐 벤츠 타는 분을 제가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소득이 충분해서 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뭐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도 타는 걸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너무 무리해서 벤츠를 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요즘 헤이 딜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내놓으시면은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샀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너무 애써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할 필요는 없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차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차에는 좀 양보를 못하고 다른 거는 난 좀 대신에 벤츠를 내가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탄다는 건 잘 아니까 다른 건 좀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건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벤츠는 너무 좋아해서 벤츠를 타. 대신에 문화 레저비를 안 쓰겠다. 뭐 여행을 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가지만 난 안 간다. 그 다음에 뭐 밥도 구내식당에서만 먹고 외식도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대신에 나는 차는 양보 못해. 이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벤츠를 타는데 내가 다른 소비를 안 하기가 쉽냐? 아닐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벤츠를 타고 싶은데 아직은 내 수준이 벤츠를 탈 게 아니라고 느껴서 벤츠를 판다라고 하는 용기를 내면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문화 레저 생활도 적당히 하고 내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누군가한테 뭐 좀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사실 이게 부동산에도 있어요. 부동산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이제 아파트 가격 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게 사실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특히 상위 입지에 국한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차랑 비슷한 거예요. 차가 아까 제가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있다고 그랬죠? 집도 귀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강남 서초가 다른 데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다. 물론 뭐 조금 더 좋은 거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수십 배 비싸냐? 그러면 그거는 이게 감성의 영역이라고 그래, 집이.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 출가감. 내가 딱 서초구에서 딱 출근하는 느낌. 서초구로 퇴근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차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차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성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미래를 망치지 않으려면 집은 그래도 자산이라도 되잖아. 그죠? 집은 그래도 뭐 차는 자산의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강의를 듣고 벤츠를 바로 판 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놀라운 분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지금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벤츠 팔았다고 중고차 매매 계약 확인서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하여튼 뭐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미래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사실 뭐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좀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신간 책을 냈습니다.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자, 이 책은 무조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아파트 가격을 추격 매수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언젠가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불장일 때는 관심을 가졌다가 또 약간 뭐 주춤한다 그러면 관심을 안 가졌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언젠가는 꼭 사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책이니까요.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기 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텐데 중요한 거는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들었던 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 한두 가지를 꼭 메모를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두 가지라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